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한 주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환호하는 분위기와 달리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기아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해요. 파장이 얼마나 될지 오늘 박순혁 작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인사이트 시간에는요, 이 문어발 확장을 지적받아 온 카카오의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힘 못 내고 있는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700선 초반까지 낮췄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뀌었네요. 100자리 숫자가요. 6으로 바뀌었습니다. 0.84% 낮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 저점 부분에 와 있는 상태. 오늘도 아마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이틀 만에 하락 전환을 했어요. 한 0.4%대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단계이고요. 844.1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래소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기관 쪽에서 제조, 전기, 전자 업종,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 대형주 위주로 큰 폭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점차 물량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각각 2천억 원, 그리고 3,200억 원 가까운 매도세 양쪽에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볼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400억 원대 그리고 650억 원대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에너지, 이어지는 주도주 모멘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난주에 K뷰티, K푸드가 이제 시장의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진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와 에너지 이 두 축이 이제 주도주로서 시장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는 이걸 겁니다. 나스닥은 신고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국내 시장은 못 가느냐? 국내 반도체주들이 생각보다 부진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찾아볼 만한 원인은 수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현재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 선물 또한 그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그 모멘텀을 뒷받침할 만한 수급도 필요한데 현재 그 수급이 약하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2,7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오늘 종가까지 2,7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디가 제일 좋은 업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AI와 관련해서죠.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보여주었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 특히 그 중에서도 HBM에 관련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21만 원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 전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AI 영향인데요.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전력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으로서 다양한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것이 원자력 발전 혹은 수소 연료 전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플러스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을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차장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종목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주도주 모멘텀과 크게 연관이 있는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좀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소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T 그리고 에이지글랜드입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원래 이제 본업으로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모처럼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반등이 나온다는 시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에이지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SMC양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장기간 조정이 나오고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는 쪽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T와 함께 에이징랜드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만한 인터뷰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기아가 소형 전기차 SUV 내놓는다면서요? 예. 그 EV3 모델을 이제 이번에 네.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이게 아마 K 배터리 쪽에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제 예.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전달 드리려고 이제 네. 방송 내용을 준비해왔고요. 그러셨어요. 먼저 네. 좀 화면으로 그 기아 EV3 그 이제 사진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일단 먼저 예,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뻐요. 예뻐요. 색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EV6나 이제 EV9은 뭐 좀 예쁜 것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고 9천만 원 했었으니까 EV6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미적인 면에서 이제 좀 뭐랄까 그 소비자들의 지금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 EV3는 이제 일단 모양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저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게 이제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롱레인지가 한 4천만 원대, 이제 조금 주행거리가 짧은 게 한 3천만 원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EV6나 그다음에 이제 아이닉 5 같은 이제
모델들이 대략 한 5,500 정도에서 이제 착각이 나왔던 거에 네.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그 지갑을 좀 열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대가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님 기사, 이제 전기차 좀 사시죠? EV3 내놓고 탈캐즘 자신한 기아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송호선 기아 사장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얼리 메이저러티 고객들은 실용적이고 가격에 민감하고 다양한 코스트를 따지고 분석적인 고객층입니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차가 전동화로 가는 데 있어 장애물인 가격, 충전 인프라 관련 부분에서 상당한 해결책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놓은 차가 바로 이제 EV3라는 예. 거고요. 예, 시작 가격이 대략 한 미국에서는 35,000달러, 국내에서는 한 3천만 원대 중반대. 이제 좀 장거리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4천만 원대 중반대 가격이 책정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일각에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아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LFP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게 전기차 캐즘 현상, 그다음에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 싸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냐. 예. LFP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좀 이제 뭐랄까 별볼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CM으로 싼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TV 금요일 날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이제 여기 일단 이제 이게 그 81.4kWh 배터리 탑재한 모델이 있고요. 이게 이제 4천만 원대 중반이고. 네. 58.3kWh 배터리 탑재한 게 스탠다드 모델인데 이게 3천만 원대 중반대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할 때 10%에서 80%까지 가는데 한 31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LFP 뒤에서는 되게 이제 강점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얼리 메이저리티는 대중화 전 새로운 상품을 일찍 구매하는 축에 속하지만 얼리 어답터보다는 경제성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원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대략 한 10% 정도까지가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10에서 40% 정도까지 가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얼리 메이저리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부분들이 이제 40에서 80까지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사람이 이제 최후의 20%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리 메이저리티를 공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차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그 차가 드디어 기아에서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선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대중화를 선언한 모델인 만큼 판매 목표도 되게 높게 잡았다는 거고요. 월 2,500에서 한 3,000대 정도. 이러면은 한 연간 한 25,000에서 한 3만 대 정도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고요. 많이 팔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터리도 많이 팔리게 되고, 저 숫자가 이제 기존의 EV6가 올해 4개월 동안에 2,495대밖에 못 팔았고요. 네. EV9은 930대 팔았거든요. 예, 근데 저거를 이제 한 달에 지금 2,500에서 한 3,000대 정도 팔겠다는 거니까 이제 뭐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이제 그런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지금 다음 장에 그 EV6하고 중간, 요게 이제 기아에서 앞으로 이제 이 뭐랄까 포트폴리오,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EV6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모양만 제시가 됐고 컨셉차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EV4고요. 가운데 있는 게 EV5,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조차가 이제 요번에 새롭게 나오는 EV3,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EV9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EV4, EV5도 속속 출시가 되면서 저기도 이제 가격대가 EV3하고 좀 이제 유사한 가격대로 좀 이제 저렴하게 얼리 메이저리티를 공략하는 이런 차종으로 지금 기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아한테도 좋은 거고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에도 되게 좀 이제 좋지 않겠나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얼리 메이저리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어쨌든 가격을 낮춘 만큼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탈캐즘, 아무튼 뭐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기아의 이 시점에 이 저가격 전략 충분히 통할 거라고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 전기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예,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이제 기아에만 좀 이제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이제 얼리 메저리티를 이제 공략하는 그런 신차종을 내놔서 이제 전기차의 캐즘 현상을 좀 극복하자 하는 이제 그게 뭐 전 세계적인 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유시스 안경무 기자님 기사 보면 EV3의 EX30, iX3까지 가격 낮춘 전기차가 판매량 늘린다 해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볼보에서 이제 EX3라고 이제 그 수입차인데 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대략 한 4천만 원대 이제 그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대 이제 초중반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볼보의 전기차를 4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은 되게 좀 이제 매력적이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BMW의 이제 iX3라는 차종이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원래 출고가가 한 8,260이에요.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쳐서 17.4% 할인해서 한 6,800만 원 정도에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캐즘 현상을 전기차 메이커들이 좀 극복하려고 하는. 다음 이제 아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차가 이제 그 볼보에서 이제 예. 나온다는 소형 전기차 EX30입니다. 보면은 EV3하고 조금 비슷하게 좀 닮았죠. 네, 저 차도 그렇죠. 되게 좀 예뻐서 좀 여성층에 좀 이제 지지를 받지 않겠나 네. 예,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요 배터리로 LFP처럼 저가 차량을 결국에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을 해나간 단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데일리 TV 그 금요일 9시 이제 그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사실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틀린 게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기아에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명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네.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 제가 이데일리에서 출연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한번 쭉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10월 6일 날 제가 이제 세계에서 배척당하는 중국 LF 배터리,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올해 2월 16일 날 환경부와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해서 이제 요 내용들이 다 이제 관련된 네. 내용이고요. 이제 그거 클릭해서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역시 배터리 아저씨는 미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번에도 예측을 했다. 예. 뭐 예측이 아니고 뭐 저거는 뭐 알고 당연한 있는 당연한 사실, 거니까요. 안다면,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뭐 LFP 배터리가 이제 왜 싸지 않은지 이제 이런 그런 설명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기아가 결국은 LFP보다 NCM을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환경부의 그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부 보조금 정책이 이제 바뀌게 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그 뭐랄까 요소가 그 이데일리 금요일 날 제가 했던 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데일리 측에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왜 네. 그러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 이제 볼보가 이제 원래 중국의 GD 자동차가 지분을 100% 인수한 이제 그 중국 일종의 자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볼보가 유럽에서 이제 이 아까 EX3 보여드린 거 그 네. 차 출시할 때 LFP 안 쓰고 NCM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아니 중국 LFP가 우수하고 그래서 중국 LFP를 써야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고라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국 지리자동차 100% 자회사인 볼보는 NCM을 넣어갖고 저가에 이제 이 차량을 출시를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EX3가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볼보 쪽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는 조회보다도 약 원가를 30% 줄였다면서 NCM 배터리를 적용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해 드렸던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자료는, 위에 요 자료는 뭐냐면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이 실제로 자기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보통 이제 30% 정도 NCM이 LFP보다 비싸다라고 이제 기자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쓰시는데, 그렇게들 알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 NCM 6둘둘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맨 왼쪽에, 왼쪽 두 번째. 네. NCM 6둘둘일 경우에는 LFP보다 31%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로. 예. 근데 저거는 구형 모델이고요. 저기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NCM 9급이 오면은 격차가, 여기도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NCM 9번반일 경우에는 LFP 대비해서 12% 정도만 이제 비싼,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해놓은 거는 이제 NCM에서 건식 공정을 이제 적용했을 때, 그러면 NCM 9번반 갔을 때 플러스 건식 공정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지금 5% 정도 LFP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LFP보다는 NCM이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품질면에서 그러니까 품질면에서도 이렇게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NC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산 LFP는 앞으로 도태될 거다라고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10월, 11월 달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네. 메트로의 이제 허정윤 기자님이 쓰신 LFP 비싸다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저거는 이제 생산 원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뭐랄까, 가전제품도 다 쓰고 나면은 폐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리할 때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처리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CM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희귀 금속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 쓰고 나서 이제 보통 한 2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10년 다 써서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이제 팔 때 한 3,400 정도 받아요. 그러면 많이. 예, 한 뭐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 정도 사실은 LFP 그 NCM이 LFP보다 이제 실제로 그 생산할 때 7% 더 비싸더라도 예. 나중에 10년 뒤에 7%를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은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LFP는 지금 재활용 자체가 안 되고 지금은 다 파먹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제 예. 안 그래도 이제 이 환경부에서 LFP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환경 문제예요. LFP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제가 그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지금 보조금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기아 EV3에서도 LFP를 굳이 고집할 필요 없이 NCM으로 저렴한 차를 이제 만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배터리 아저씨한테 배터리 얘기 들으니까 아주 쏙쏙 또 잘 들어와요. 어쨌든 지금 여러 사진이랑 내용을 살펴주셨지만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들 완전 쏟아져 나오거든요. 당연히 배터리 산업과 연계성 따져볼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파장이 얼마나 될지. 예, 그렇죠. 예, 요거 한번 그 네. 캐즘 직격탄 K 배터리 공장 가동률 4년 내 최저 추락이라는 네,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캐즘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배터리 업계가 올해 1, 4분기에 배터리 3사 공장 가동률이 67.6%로 전년 대비해 갖고 14.7%나 급락했다는 겁니다. 예. 왜 급락했냐? 배터리 재고를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배터리를 지금 이제 소진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까지 있었던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신차가 쭉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뭐랄까 이 재고 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주문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한결같이 하반기 괜찮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다 같이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 저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 10월에 이게 출간된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저때 보면은 이제 GM의 전기차 라인업, 허머, 리릭, 실버라도, 시에라, 블레이저, 이코녹스 같은 전기차들이 23년에 다 출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게 다 24년 넘어갔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저 차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출시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업계들이 다 공장을 지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GM에서 이제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게 딜레이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좀 캐즘 현상처럼 사실은 이제 나타난 거고요. 결국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 모든 차가 이제 신차가 나와야 차가 팔리는 거니까 신차가 나오는 이제 그 스케줄이 올해 하반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좀 배터리 업계에 풍풍이 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2차 전지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 주위에 그 전기차 그 중에 배터리 예. 중에 전고체 배터리 신봉자가 있는데 예. 작가님은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아니요, 알고 싫어하는 있어요. 건 아닙니다. 네,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은 예, 예, 저는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정정을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예, 예. 2026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고 요 이슈 나왔길래 야, 예, 이거 예, 점검해 예. 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중국 애들은 원래 이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애들이어갖고 예.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 우리 눈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네.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막 꿈의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익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렇죠. 업체 비싸죠. 입장에서 비싸니까. 비쌉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26년에 양산한다 하겠어요. 이거 챙길 수 있다는 말 같지도 얘기인가? 않은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제가 이제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좀 부연 네. 설명드리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CATL에서 이제 1,000km 가는 기린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들썩들썩한 적이 있거든요. 네.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지금 1,000km 가는 기린 배터리 흔적조차 없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 CATL에서 또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하겠다 하는 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해갖고 네. 그거 이제 막 그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혼쭐이 났습니다.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아무 얘기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죠 그거 이제 10분 충전해갖고 뭐 700여 가니 800여 가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쟤들은 진짜 중국 애들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패시브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들 말 믿을 건 없어요. 저거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그 두 중국 애들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대략 한 20%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 30% 정도만 믿으시면 되고요. 중국 애들 거는 한 3% 믿으면 됩니다. 예, 97%는 다 거짓부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가님이랑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카오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가 정말 사업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도 분야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문어발 확장이니 이런 지적을 참 많이 받아왔는데 좀 드디어 M&A를 멈췄다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그 속도나 범위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서 문어발 확장이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지적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악화에 그치지 않고 규제 당국의 제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3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은 오너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니까 카카오는 경영 전략을 인수합병을 통한 확장 기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다지기로 전환하겠다라는 점을 대회에 여러 차례 설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수치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공시된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사업 보고서 중 투자활동 현금 흐름 기조가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줄곧 음수, 그러니까 지출로 기록되던 수치가 올해 1분기엔 양수, 그러니까 수입으로 전환한 건데요. 이는 대외 비판을 줄이기 위해 내건 내실 단지기 전략이 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수치 변화가 카카오가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재무제표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 지표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렇죠.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네. 해주시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간략하게 말해서 장기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에 따른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은 네. 기업은 투자 목적으로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고 영업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생산 장비의 확장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쓰인 돈은 지출로 잡히고 투자 자산의 처분 등의 활동은 수익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엔 신규 사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활발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출로 나올 경우는. 네, 맞습니다. 양수라면 투자 자산을 거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를 좀 카카오에 대입해서 보면 카카오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는 지적을 받던 시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유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기준 연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좀 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조단위 지출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 한 해에만 3조 4천억 원 수준의 지출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 확장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올해 1분기엔 이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800억 원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투자 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354억 원의 지출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군요. 1년 사이 1조 원 넘는 차이가 발생을 한 거면 경영 전략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건가요? 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투자활동 현금 내역 중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부분은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 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연금 흐름이란 지표인데요. 지난해 1분기엔 이 항목에서 1조 1,000억 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했지만 올해 1분기엔 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1년 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대금의 반영 때문인데요. SM 인수에 따른 비용이 2023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면서 올해엔 기저효과가 좀 나타난 것이죠. 네. 올해 1분기에 해당 항목이 0
영원으로 집계되는 점에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종속기업 지분 추가가 없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M&A와 같은 확장 전략이 드디어 완전히 멈춘 신호가 나타난 걸 의미한 거죠. 이 밖에도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유동금융자산의 흐름 등의 지표를 봐도 신규 투자가 카카오가 확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무분별한 확장이 1분기에는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 이것과 별개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도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대외 비판을 받은 주된 이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기 네.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카오가 그간 진출한 영역을 좀 보면 미용실, 꽃집, 중간물류,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연예기획, 부동산, 암호화폐, 골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2018년엔 65개에 그쳤던 계열사 수는 2022년에는 138개로 늘었고요.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147개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문어발이란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M&A 전략을 멈춘 것과 동시에 이런 계열사 정리를 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카오 자회사 수는 128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직후와 비교하면 19개의 법인이 준 것이죠. 특히 골목상권 침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던 카카오 헤어샵 지분을 최근 모두 처분했고요. 또 부동산 개발 공급을 담당하던 자회사 카카오 스페이스도 흡수합병의 CA협의체 산하 조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개인 회사인 K큐브 임팩트도 청산을 했고요. 네. 친족 소유 법인인 오닉스 케어와 뉴런 잉글리시 등에서도 지분 처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컬러버스도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지금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사업 영역 줄이면서 그동안 지적이 돼 왔던 이 문어발 확장,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여론은 많이 잠재울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위축하게 되면 성장 동력이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만한 지표인데요. 근데 네.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리하는 사업 대다수가 수익성이 떨어진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 대다수인데다가 사업 기회가 많은 분야인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영역에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는 지난 20일에 계열사인 카카오 헬스케어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 원을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더 넣고 사업 확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또 AI 연구 개발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과 조직 통합 절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AI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영업 양수도하는 계약도 최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잡음이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자이든 타이든 문어발을 드디어 자르기 시작한 카카오가 다시 국민기업이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나 헬스케어 키는 계속 잡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누구라고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두어 달 전에 카카오 쪽에 인수된 어떤 스타트업 대표랑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헬스케어에 굉장히 힘을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부에서는 이거 조금 모르겠다, 이런 네네. 시선들이 저는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취재하는 업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의 수장으로 있는 그 대표님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명망이 명망이 있는 높은? 예. 분으로 꼽히기도 하고 실제로 카카오가 이번에 그 3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추가 수혈한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를 아직은, 예. 방향성을 좀 잡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얘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뭐 이번 주까지도 엔비디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가장 컸던 얘기는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HBM 품질 이슈였거든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 뭐 통과 못했다, 불발이라니, 지연이라니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현황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 24일이었죠. 삼성전자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D램의 일종인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 공급을 위한 품질 테스트에 삼성전자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삼성전자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나타내면서 품질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HBM 4세대 제품과 5세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세대 제품의 테스트 결과가 최근 나왔으나 몇 가지 지점에서 품질 불합격을 받았다라는 게 로이터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가 바로 제가 기억을 1시간 반 내로 냈거든요. 그렇죠. 해명에도 네, 업계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바라봤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특정한 부분은 특정 시점이 입장문에 담겼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몇 분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예.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로이터 보도 직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입장문에 특정 시점이란 문구가 담기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중 몇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공통된 시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밝힌 만큼 공급 계약 자체에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품질 이슈가 발생했었곤 하더라도 삼성전자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서 공급 계약 체결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란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그 기술 고도화의 필수적인 GPU 시장, 그러니까 그래픽 그 처리 장치를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이번 품질 이슈가 나온 5세대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한 메모리 반도체로 주로 AI용 GPU의 그 주력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의 최대 수요처인 구조인 건데요. 메모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선 놓쳐서는 안 될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인 구조입니다. 이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이런 고객사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품질 테스트 대상 제품인 5세대 HBM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문제 제기가 가격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어제 오후인가 하나 자료 냈더라고요. 그 레녹스와 맞습니다. 합작법이 네.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업은 북미 공조 시장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은 북미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유통망을 삼성전자가 좀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상대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혜진 창업자 있잖아요. 네이버 창업자. 네. 요새 대외 행사를 되게 안 하고 있던 분이
요새 좀 등장을 하나 보더라고요. 네네, 한 5년 만에 네. 국내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죠. 아무래도 국내에선 AI 그 기업의 대표적인 수장이니까 정상들과 만나서 주권 AI, 소버린 AI라고 합니다만 그 각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를 각국에서 개발해야 편협적인 시각에서 인류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 있는 시각을 좀 공유하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또 엔터주도 네.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좀 맞습니다. 살펴보면 이 SM 엔터의 이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네, 카카오 네. 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맞습니다. 했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슈 짧게 짚어주시면서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었던 SM 엔터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좀 블록딜을 처분하면서 좀 이게 얘기가 좀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취재해봤던 그 분들의 그 시각은 하이브 내부에서 SM 엔터의 주가가 네. 환한형으로 좀 반등했을 때 팔아야 네. 향후에 더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리란 판단을 좀 내린 것이다라는 이제 그 판단에서 블록딜을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 엔터주는 좀 그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뭐 엔터주에 다시 한번 온기가 불어넣어질 소식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중국과도 문화 쪽으로도 교류 확장한다고 하고, 뭐 한학냐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뭐 실적 기대감, 뭐 신인 출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호재성 이슈들이 아무래도 얹혀 있는 만큼 정 기자가 짚어준 부분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흐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4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계좌 속 종목들은 노후를 책임질 만큼 튼튼한가요? 다우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동안 우리 증시는 박스피를 면치 못했습니다. 비단 한쪽만을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도 안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치권 싸움이 격화하는 동안 삼성전자 살리는 K칩스법 폐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굴자로 하는 AI 기본법 마찬가지로 폐기, 또 산업 스파이 잡는 형법 제98조 이른바 간첩법 개정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사이 SK하이닉스 중국 국적 직원이 기술 빼돌린 혐의도 또다시 포착이 됐고요. 이런 소식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1995년 베이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라고 질타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기업은 세계와 경쟁하는 초인류로 도약했지만 여의도 국회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 못 추는 우리 증시이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전략,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